옛날 옛적 조선의 어느 한 시골 마을에는 빵만석이라는 가난한 아버지와 그의 두 아들이 함께 살고 있었다. 형은 이름하여 박일성이라 했고 막내 아들은 박칠성이었다. 박일성은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총명한 청년이었고 부지런하고 반듯하여 누가 보아도 출세할 제목이라 칭송받았다. 하지만 막내 아들 칠성은 달랐다. 8살밖에 되지 않은 나이에 항상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나 혼자 중얼거리며 나무 토막을 들고 놀았고 사람들의 말에 잘 대꾸도 하지 않았다. 저 아이는 바보다. 마을 사람들의 평은 늘 같았다. 심지어 같은 집안에서도 형은 총방받는 아들로 사랑받았지만 칠성은 자주 잊히거나 어리숙함으로 눈총을 받기 일쑤였다.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박만석에게 말했다. 형은 잘 컸는데 막내는 영 쓸모가 없겠소. 아버지는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씁쓸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다. 그렇다고 칠성을 미워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디선가 그도 마음속으로 우리 집안에 저런 아이가 왜 태어났을까 하고 한탄했던 날들이 있었을 것이다. 칠성은 그런 어른들의 시선을 모를 리 없었다. 말은 없었지만 그의 눈에는 늘 외로움이 가득했고 형이 칭찬받을 때마다 작게 웃으며 구석에 물러서는 모습은 그저 어린아이라기엔 너무 조용하고 어른스러웠다. 형 일성은 책을 좋아했고 자주 마을 서당에 나가 글을 배웠다. 칠성도 따라가고 싶어 했지만 아버지는 늘 말했다. 너는 집에서 동생답게 있어라. 글이란 건 머리 좋은 자가 해야 하는 법이다. 그 말에 칠성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돌아서며 뒷문에 기대어 형의 책을 멍하니 바라보는 날들이 많았다. 형은 자주 칠성을 타박했다. 왜 이렇게 멍하니 있냐? 좀 똑바로 해라. 너 때문에 아버지가 창피하셔. 그 말에 칠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두 손은 늘 조심스러웠고 형이나 아버지를 위해 나무를 주워오고 나무를 떠다주는 작은 손길은 언제나 말없이 성실했다. 사람들은 칠성을 향해 바보 칠성이라 부르곤 했다. 어린 마음에도 그 별명은 깊이 박혔고 그는 점점 더 말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 조용한 아이의 눈동자 속에 세상 누구보다 깊은 생각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다. 눈은 며칠째 그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움츠린 채 하루를 보냈다. 박만석의 집도 형편이 어려워 이불은 얇고 방 안에는 냉기가 가득했다. 하루는 형이 감기에 걸렸고 아버지는 마을 약초꾼에게 달려갔다. 그 사이 칠성은 형 옆에 서찬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었고 묵묵히 불을 지피며 밤을 새웠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그는 그렇게 조용히 가족을 지키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의 느릿한 말투와 멍한 눈빛만을 기억했지만 그 속에는 형을 향한 존경과 아버지를 향한 깊은 사랑이 굳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이 이후 일어날 엄청난 일이 가장 단단한 시작이 되리라는 것을 아직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사람들의 눈에는 바보 같고 어리숙한 아이일 뿐이었던 칠성. 그러나 바람은 언제나 조용한 풀잎 끝에서 먼저 흔들리고 진실은 언제나 말 없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가장 크게 자란다. 바보라 불리던 8살짜리 아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누구도 몰랐던 뜨거운 용기와 지혜가 천천히 자라나고 있었다. 그것은 오직 가족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칠성은 늘 조용한 아이였다. 말을 먼저 꺼내는 법이 없었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않았다. 마을 어른들이 물으면 고개를 끄덕이거나 흔들 뿐 길게 대답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 확신하듯 말했다. 저 아이는 생각이 느린 아이라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르는 바보라고. 하지만 칠성의 하루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평가는 어딘가 어긋나 있었다. 그는 늘 같은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지만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법은 없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방향을 바라보고 바람이 불기 전에 공기를 느끼며 하늘의 색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어느 날이었다. 아침부터 하늘이 맑았고 마을 사람들은 장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형 일성도 아버지를 따라 읍내로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칠성이 문 앞에 서서 아버지의 옷자락을 조용히 붙잡았다. 아버지는 바쁜 마음에 말했다. 왜 그러느냐, 집에 있어야지. 그러나 칠성은 고개를 들고 하늘을 가리켰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금 있으면 비가 와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웃어버렸다. 이렇게 맑은데 무슨 비냐. 사람들은 칠성을 보며 역시 바보라며 고개를 저었다. 형 일성도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동생을 나무랐다. 그러나 그날 정오가 조금 지나자 하늘은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고 바람이 차갑게 방향을 바꾸더니 갑자기 굵은 빗방울이 떨어졌다. 장에 나갔던 사람들은 미처 대비하지 못한 채비를 맞으며 허둥지둥 돌아왔다. 집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칠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처마 밑에 서서 떨어지는 빗줄기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순간 아버지는 처음으로 막내 아들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 그날 이후로도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칠성은 비가 오기 전에 냄새를 알아챘고 눈이 내릴 날에는 전날 밤부터 장작을 더 모아두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그는 늘 먼저 준비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고 아이의 말에 의미를 두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미 칠성을 바보라고 정해놓았기 때문이다. 형 일성 역시 동생의 그런 행동을 유심히 보지 않았다. 자신은 책을 통해 세상을 배웠고 동생은 그저 감각에만 의지하는 아이라고 속으로 단정지었다. 그러나 칠성은 형이 책을 읽는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며 형의 손놀림과 눈빛을 따라 읽었다. 글자는 몰랐지만 형이 어떤 문장에서 숨을 고르는지 어떤 대목에서 고개를 끄덕이는지를 자연스럽게 느끼고 있었다. 그는 말 대신 느낌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아이였다. 사람의 목소리가 떨릴 때 그 안에 담긴 걱정을 먼저 알아차렸고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한숨을 쉬는 날이면 괜히 더 부지런히 움직였다. 어느 날 밤 아버지가 혼잣말처럼 말했다. 밤날이 걱정이다. 형만으로는 부족할까. 그 말에 칠성은 이불 속에서 조용히 눈을 떴다. 그리고 아무 소리 없이 두 손을 꼭 쥐었다. 그날 이후 칠성은 더 자주 아버지 곁을 맴돌았다. 말없이 짐을 들어주고 밥상을 치우고 불씨가 꺼지지 않게 살폈다. 그 모습은 여전히 바보처럼 보였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행동 하나하나에는 가족을 향한 깊은 이해와 누구보다 빠른 판단이 숨어 있었다. 칠성은 자신이 바보라 불리는 것을 굳이 부정하지 않았다. 그 이름 아래에서 사람들의 경계를 피해 조용히 세상을 보고 조용히 배워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직 아무도 몰랐다. 이 아이가 가진 감각이 머리로 배운 지식보다 훨씬 깊은 곳에 닿아 있다는 것을. 그리고 머지않아 그 감각이 가족의 운명을 바꾸게 되리라는 것을. 그날은 읍내장이 서는 날이었다. 아침부터 아버지 박만석은 분주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장에 나가 팔 물건도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쌀 한 되와 소금 조금이라도 바꿔 와야 했기 때문이다. 형 일성은 아버지를 따라 나설 준비를 했고 칠성은 문지방에 앉아 조용히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는 칠성을 보고 말했다. 너는 집에 있어라. 형과 나는 금방 다녀오마. 그 말에 칠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막상 두 사람이 떠나자 칠성은 한동안 마당에 서 있었다. 그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 윷집 딸기 우는 소리, 그리고 멀어지는 발걸음 소리까지 그는 모두 마음에 담아두는 듯했다.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아버지와 형은 장에서 돌아왔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고 형의 손에는 작은 종이에 쌓인 엿 한 조각이 들려 있었다. 아버지는 그 엿을 형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오늘은 수고했으니 내가 먹거라. 형은 기쁜 얼굴로 엿을 받았다. 칠성은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형은 엿을 한 입 빼어 물고 달콤한 맛에 웃었다. 그리고 문득 칠성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다. 저 아이는 엿 같은 걸 몰라줘도 제대로 먹지도 못할 게다. 그 말에 칠성은 눈을 내리깔았다.
하지만 잠시 후 그는 형에게 다가가 엿을 든 손을 조심스럽게 받았다. 형은 잠깐 망설였지만 그냥 쥐어주었다. 칠성은 엿을 입에 넣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천천히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방 한켠에 앉아 엿을 한참 동안 바라보기만 했다. 밤이 되자 아버지는 기침을 하며 누웠다. 하루 종일 추위 속에서 장을 본 탓에 몸이 상한 것이 분명했다. 형은 이미 잠들었고 집안은 고요했다. 그때 칠성이 아버지 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엿을 내밀었다. 아버지는 놀라 물었다. 이게 뭐냐? 칠성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드세요. 아버지는 순간 말을 잃었다. 형에게서 받은 엿이라는 걸 딴번에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다. 아니다, 내가 먹어라. 그러나 칠성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엿을 받아 조금 떼어 입에 넣었다. 달콤한 맛이 퍼지자 그의 눈가가 잠시 젖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칠성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날 밤 칠성은 엿을 하나도 먹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한 기색이 감돌았다. 마치 해야 할 일을 모두 마친 사람처럼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버지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저 아이가 정말 바보일까? 그 말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칠성의 마음에는 잔잔한 물결처럼 스며들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은 말을 잘하지 못하고 글을 읽지 못하며 사람들 앞에 나서는 법도 없다는 것을. 하지만 마음으로 느끼는 것, 누군가의 고단함을 알아채는 일만큼은 누구보다 빠르다는 것을 엿 한 조각은 작고 하찮은 것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를 향한 칠성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 마음은 말로 설명할 수 없었고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바보라 불렀다. 그러나 그날 이후 아버지의 눈에 비친 막내 아들은 조금 달라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는 훗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다. 며칠이 지나도 아버지 박만석의 기침은 나아지지 않았다. 장날에 비를 맞고 돌아온 뒤로 밤마다 기침은 더욱 깊어졌고 기운은 점점 빠져나갔다. 형 일성은 집안일을 도우며 틈틈이 약초를 찾으러 다녔고 칠성은 아버지 옆에서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 있었다. 겨울은 깊어졌고 집안의 찬 기운은 이불 속까지 스며들었다. 장작도 얼마 남지 않았고 마당에 묻어둔 고구마 몇 알이 그들의 유일한 양식이었다. 하루는 형이 약초를 구하러 산으로 올라갔다. 아버지는 잠에 들었고 집안은 고요했다. 칠성은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남은 쌀 한 줌을 꺼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죽 한 그릇조차 만들기 어려웠다. 그는 쌀을 다시 조심히 항아리에 넣고 바깥으로 나섰다. 골목길을 따라 칠성은 마을 어귀의 주막으로 향했다. 그곳은 홍주모가 운영하는 곳으로 동네 사람들 사이에 인정 많기로 유명했다. 칠성이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 홍주모가 그를 발견하고 손짓했다. 어이구, 칠성 아니냐? 웬일이냐 여기까지? 칠성은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가 많이 아프세요? 그 말에 홍주모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고 아이에게 다가왔다. 밥은 먹었니? 칠성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 순간 홍주모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 죽방으로 들어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을 담았다. 그녀는 그릇 위에 달걀 하나를 살짝 풀어 올리고 김가루를 흩뿌린 후 마지막으로 정성스레 수저를 얹었다. 이거 가져가서 아버지 드리거라. 내 손으로 꼭 전해드려야 해. 칠성은 그 말을 듣고 두 손으로 그릇을 꼭 붙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국밥의 온기가 칠성의 손을 타고 온몸으로 퍼졌다. 그는 마치 아버지의 기운이 다시 돌아올 것만 같은 묘한 희망을 품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여전히 누워 있었다. 칠성은 조용히 아버지 옆에 앉아 국밥의 뚜껑을 열었다. 김이 퍼지자 아버지는 눈을 떴고 그 향기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이게 뭐냐? 칠성은 작게 대답했다. 홍주모 아주머니가 주셨어요.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곤 몸을 일으켜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다. 국물이 목을 타고 흘러들어가자 얼어붙었던 가슴속이 서서히 녹아내렸다. 그날 밤 아버지는 오랜만에 기침 없이 잠들었고 칠성은 그의 곁에서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불빛은 약했지만 방 안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이튿날 형 일성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앉아서 죽을 들고 있었고 칠성은 조용히 마루를 닦고 있었다. 형은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그제야 상황을 알게 되었다. 누가 국밥을?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다. 내 동생이 가져왔지. 일성은 말없이 칠성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단단한 빛이 있었다. 그날 이후 홍주모는 가끔씩 국밥 한 그릇을 남겨두었다. 그리고 말없이 칠성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바보라 불렀지만 그를 바라보는 몇몇 눈빛에는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었다. 국밥 한 그릇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칠성이 세상과 나눈 첫 번째 마음이었고 세상이 칠성에게 건넨 작은 응답이었다. 그리고 그 따뜻한 응답은 조용히 모든 것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고 있었다. 며칠 뒤 마을 전체를 들썩이게 만드는 소식이 퍼졌다. 부잣집 대지주로 이름난 최대감이 자신의 환갑잔치를 크게 연다는 것이었다. 이 평소에도 권세를 부리며 사람들을 억눌러온 인물이라 마을 사람들은 그의 잔치 소식의 기쁨보다 불안부터 앞섰다. 잔치를 한다고? 설마 우리까지 부르겠어? 부르면 가야지. 안 가면 찍히잖아. 괜히 기분 상하게 했다간 해코지 당해 이야기들은 장터구석, 우물가, 주막 안에서 작은 불씨처럼 번졌다. 그리고 마침내 최대감이 직접 사람을 보내 마을 모든 집에 잔치 초청장을 돌렸다. 박만석의 집도 예외는 아니었다. 초청장 안에는 잔칫날 정오에 열릴 큰 연회와 함께 재미삼아 내는 퀴즈새 문제를 풀면 큰 상을 내리겠다. 는 말이 적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말에 더욱 긴장했다. 또 무슨 속셈이겠지? 그 사람이 그냥 퀴즈를 낼 리가 있나? 괜히 잘못 대답했다가 망신당할지도 몰라. 사실 최대가문에부터 남을 시험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걸 즐겼다. 사람들을 부르고선 지혜를 겨루게 한 뒤틀린 이들을 조롱하고 말 안 듣는 이들을 업신여겼다. 그는 그 게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데 만족을 느꼈다. 박만석은 초청장을 쥐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기침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몸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다. 형 일성이 걱정스레 물었다. 아버지, 가지 마세요. 그 사람 의도가 분명치 않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부르는데 안 갈 수 없지. 안 가면 더 큰일이 날지도 몰라. 결국 일성은 자신이 대신 가겠다고 나섰다. 글도 배우고 생각도 빠른 자신이라면 최대감의 문제점은 어찌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잔칫날이 되자 마을은 북적거렸다. 최대감의 저택 앞에는 수많은 이들이 줄을 섰고 안으로 들어간 이들은 화려한 상차림에 놀라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잠시 경계를 풀기도 했다. 하지만 진짜 잔치는 식사 후에 시작되었다. 이제부터 문제를 내겠습니다. 최대감은 웃는 얼굴로 사람들 앞에 섰다. 총 3가지 문제요. 모두 맞히면 큰 상을 내리겠소. 하지만 틀리면 그 책임도 져야겠지요.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그의 마른 겉으로는 유쾌했지만 속에는 분명 날이 서 있었다. 첫 번째 문제는 효도를 주제로 한 비유. 두 번째는 깨어지지 않는 재산을 묻는 수수께끼, 세 번째는 쥐와 관련된 숫자 문제였다. 사람들은 머리를 굴렸지만 막상 정답을 찾기 어려웠다. 의미가 심오하고 말장난이 섞인 질문들이었다. 일성은 잠시 고민하다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다. 사람들은 조용해졌고 되대감은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오, 박만석 댁의 장남이구먼. 한번 들어보지. 일성은 자신이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또박또박 답을 말했다. 그러나 최대감은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다. 틀렸소. 그건 모범답안이 아니지. 당신
내 질문을 가볍게 여겼군. 그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고 최대감의 수하들이 일성과 박만석을 붙잡아 마당가에 무릎 꿇게 했다. 잔치 자리에 와서 농락하려 들다니 이런 불경이 어디 있소. 그 말에 사람들은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돌릴 뿐이었다. 그날 해가 기울 무렵 박만석과 일성은 최대감의 창고에 갇힌 채로 차가운 밤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소식을 문 밖에서 듣고 있던 한 아이가 있었다. 칠성이었다. 그의 눈은 이전과는 다른 빛을 품고 있었다. 고요하지만 단단한 결심이 스며있는 눈빛이었다. 그 순간부터 바보라 불리던 그 아이는 천천히 가족을 구하기 위한 길로 한 발 내딛고 있었다. 최대감의 환갑잔치는 겉으로 보기엔 호화로웠고 웃음소리가 오가는 자리였지만 그 속은 차디찬 계산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날 마을 사람들의 충심을 보겠다는 말롯의 개의 수수께끼를 던졌고 답을 못 맞히면 그 자리에서 망신을 주거나 심지어는 벌을 주는 것으로 잔치를 놀이가 아닌 권력의 장으로 만들었다. 박만석과 그의 장남 일성은 최대한 성심껏 문제를 풀었다. 효도를 상징하는 첫 번째 문제는 겉보기엔 쉬워 보였으나 그 의미는 깊고 꼬여 있었다. 이 뿌리는 땅속에 있고 열매는 하늘을 향하지만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말이 없는 그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나무라 답했다. 일성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최대감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정답이 아니오. 그건 그저 식물이오. 나는 마음을 물었소. 이 두 번째 문제는 깰 수 없으면서도 모두가 원하는 제사는 무엇인가? 사람들은 금이라 옥이라 대답했지만 그는 그건 모두 깨어질 수 있는 것이오 라며 일축했다. 일성은 조심스럽게 이름이라고 말했지만 최대감은 콧방귀를 뀌며 지름이 무슨 재산이요 하고 비웃었다. 세 번째 문제는 가장 이상한 문제였다. 한 방 안에 24마리의 쥐가 있다면 그 중에 혼자서 빵을 훔쳐먹는 쥐는 몇 마리일까? 사람들은 수학적 계산을 시도했고 비율을 따졌지만 최대감은 어느 대답에도 만족하지 않았다. 결국 세 문제 모두 일성은 오답자로 낙인 찍혔다. 그는 분명 논리와 배운 지식으로 최대한의 답을 찾아냈지만 최대감은 그 모든 걸 비웃듯 부정했다. 자네 아버지가 그를 몰라서 일이 무시당한 줄 알았더니 그 아들도 별 수 없구먼. 사람들 앞에서 그 말은 모욕이었다. 박만석은 고개를 떨구었고 일성은 분노로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최대감의 수하들이 그들을 억지로 붙잡아 창고로 끌고 가기까지 누구 하나 말리지 못했다. 그날 밤 아버지와 형은 차가운 방에 가텨풀 한 줌 없는 마룻바닥에 웅크려 앉았다. 배는 고팠고 몸은 떨렸으며 무엇보다 모욕감이 더 깊은 추위로 스며들고 있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나서지 말았어야 했어. 형 일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잔이다. 그 문제가 이상했다. 그놈은 사람 시험하려고 낸 게 아니다. 우릴 망신 주고 싶었던 거야. 그러는 사이 밖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작은 창문 사이로인 눈발이 흩날렸고 그 눈은 칠성의 발등 위에도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다. 칠성은 문 밖에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혼자 집으로 돌아가 밤새도록 종이에 무언가를 끄적였다. 글을 쓰지는 못했지만 기억으로 최대감이 낸 문제를 하나하나 떠올렸다. 그리고 조용히 아버지와 형을 생각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등에 업고 산길을 걸으며 들려준 이야기들형이 책을 읽으며 나누던 짧은 대화들 그 속에서 칠성은 다른 시선으로 문제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바보라 불렸던 아이 말이 없고 항상 멍하게만 보였던 그 아이의 안에서 한 가지씩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최대감이 낸 문제는 머리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으로 푸는 문제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이 자신의 안에 있다는 것도. 그날 밤 칠성은 이불도 덮지 않은 채 작은 바가지 하나에 물을 담아 놓고 그 앞에서 혼잣말을 했다. 물은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마시고 그 안에서 울기도 해요.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제 그는 아버지와 형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바보라 불린 아이의 눈빛 속에 처음으로 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새벽이 오기 전 마을은 눈으로 하얗게 뒤덮여 있었다. 기와 위에도 나무가지 끝에도 고요히 쌓인 눈은 세상의 소리를 잠시 멈춰놓은 듯했다. 그러나 그 적막한 마을에서 아주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칠성이었다. 두툼한 속옷을 껴입은 채그는 작고 낡은 바가지를 꼭 껴안고 천천히 최대감의 대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누구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의 마음을 몰랐다. 하지만 그 작은 아이는 이제 멈출 수 없는 길 위에 있었다. 큰 대문 앞에 다다랐을 때 문지기들은 비웃듯 그를 바라보았다. 이 일은 아침에 웬 꼬마냐. 무엇이든 받으러 왔다면 돌아가라. 이칠성은 대답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다. 그 안에는 물 한 바가지와 자신이 직접 써 내려간 문제의 답이 담겨 있었다. 나는 문제를 풀러왔어요. 그 말에 문지기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바보 칠성이 문제를 푼다고? 하하, 이 아이 정말 웃기네. 하지만 그 웃음소리는 곧 멈춰야 했다. 대감의 부름이 있었기 때문이다. 들여보내라. 최대감은 호기심 반, 조롱 반의 표정으로 칠성을 맞이했다. 바보라더니 문제를 풀겠다니 좋다. 한번 들어보자. 첫 번째 문제부터다. 칠성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작은 입술이 떨렸지만 그 안에서 나오는 말은 분명하고 단단했다. 효도를 상징하는 것, 그건 나무가 아니라 뿌리예요. 땅속에 숨어 있으면서도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고 한마디 말 없이 줄기와 열매를 키워주는 존재, 그게 부모, 그게 효의 진짜 모습이에요. 최대감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다음 문제를 내밀었다. 두 번째는? 칠성은 조심스럽게 바가지를 들어 안에 담긴 맑은 물을 보여주었다. 이건 깨지지 않아요. 누구든 마실 수 있고 아무리 나눠도 모두를 살릴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재산이에요. 마음이요. 최대감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세 번째는? 칠성은 고개를 들고 말했다. 24마리의 쥐, 그건 시간이잖아요. 24시간 후 하루의 쥐들 속에서 몰래 빵을 훔쳐먹는 건 그중 하나, 게으름이라는 쥐예요. 모든 걸 망치게 하는 단 하나의 태도요. 그 순간 주인은 고요해졌다. 수하들조차 숨을 죽였고 최대감은 말없이 손에 쥔 부채를 내려놓았다. 그런 대답은 어디서 들었느냐? 어디서도 들은 적 없어요. 아버지와 형, 제가 가장 아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랬어요. 정답은 책에만 있지 않다고. 최대감은 긴 침묵 끝에 크게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엔 어딘가 뻣뻣한 경직이 있었다. 그래, 내 말이 옳을지도 모르지. 정답이 꼭 하나일 필요는 없겠지. 그 말이 떨어지자 창고 문이 열렸고 박만석과 일성이열이 빠진 얼굴로 밖으로 나왔다. 그들은 칠성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칠성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고 형은 입을 막았다. 그 누구도 그 아이가 자신들을 구하러 올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칠성은 그저 말했다. 이제 집에 가요. 이곳엔 바람이 차가워요. 그 말에 형은 울 듯 웃었고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날 마을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 가장 말없고 가장 느려 보이던 아이가 실은 누구보다 깊은 생각과 넓은 마음을 지녔다는 것을. 그날 바보라 불리던 아이는 한 집안의 구원자가 되었고 그 조용한 목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울림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았다. 최대감의 저택에서 돌아온 날, 박만석의 집은 오랜만에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다. 얼어붙었던 마당에는 칠성이의 발자국이 또렷이 남아있었고 그 흔적 위로 형 일성과 아버지의 발걸음이 겹쳐졌다. 저녁 무렵, 홍주모가 다시 국밥 한 그릇을 들고 문 앞에 섰다. 그녀는 말없이 그릇을 내밀었고 그 눈가에는 묘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래도 그 바보라던 아이,
참 잘했더구나.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어떤 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역시 말 없는 아이가 더 무섭다더니. 우린 그 아이를 잘못 봤던 게야.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그저 웃으며 넘겼다. 운이 좋았던 거지? 그깟 수수께끼, 뭐 대단하다고. 세상은 늘 그런 식이다. 누군가의 용기가 우연이라 불리고 어떤 이의 지혜는 단순한 요행으로 축소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그 아이가 감내한 모든 시간들이었다. 칠성은 그날 이후 예전처럼 조용히 지냈다. 누군가의 칭찬에도 들뜨지 않았고 사람들의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마당 끝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고 때때로 형이 읽는 책 너머로 말없이 미소 지었다. 형 일성은 달라졌다. 이전까지는 동생을 어린아이로, 어쩌면 어리석은 존재로 여겼지만 이제는 그의 침묵 속에서 깊은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형은 조심스럽게 책을 들고 와 칠성 옆에 앉았다. 이거 같이 볼래? 칠성은 고개를 들고 작게 웃었다. 말없이 책장을 넘기는 그의 손은 이제 형의 손보다도 더 조심스러웠다. 아버지도 칠성을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다. 그는 종종 아이와 눈을 마주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어느 날은 그가 좋아하던 조기 반찬을 따로 덜어주기도 했다. 그 작은 변화들은 그 집안의 공기를 서서히 바꾸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극적인 변화는 마을의 아이들이었다. 이전까지는 칠성을 놀리고 뒤에서 흉을 보던 아이들이 이제는 그를 따라다니며 수수께끼를 내달라고 조르기 시작했다. 칠성아, 또 문제 풀어줘.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한 거야? 칠성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작은 돌멩이 위에 앉아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자신이 풀었던 문제를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쉽게 말로 풀어 설명하는 모습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닌 진짜 이야기꾼의 모습이었다. 홍주모는 그것을 멀리서 지켜보며 주막 안에서 혼잣말을 했다. 아무도 몰랐지. 세상은 조용한 사람을 가장 늦게 알아보는 법이야. 그 말처럼 세상은 소리치는 자를 먼저 기억하고 침묵하는 자를 나중에 떠올린다. 그러나 진실한 힘은 늘 말 없는 뿌리에서 자란다. 그 뿌리는 땅속 깊은 곳에서 오래도록 자신을 다져가며 결국 가장 강한 줄기를 만들어낸다. 칠성은 그런 아이였다. 멍하니 보이던 눈동자 속에는 세상의 소음에 물들지 않은 시선이 있었고 느릿한 손끝 아래에는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단단한 의지가 숨어 있었다. 그는 그를 몰랐지만 마음을 읽었고 지식을 쌓진 않았지만 사람의 본심을 헤아렸다. 그 모든 것이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드러났고 그 선택은 누구도 감히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그 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무렵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바보라 부르지 않았다. 누구도 정식으로 이름을 바꾸자 말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칠성이라는 이름에는 이제 존중이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 변화에 대해 말 한마디 없이 그저 햇살이 드는 마루 끝에 앉아 조용히 웃을 뿐이었다. 어느 날 마을 서당의 훈장이 박만석의 집을 찾았다. 손에는 오래된 책 한 권과 붓이 담긴 필통이 들려 있었다. 박만석은 놀란 얼굴로 그를 맞이했다. 훈장 어르신, 어쩐 일이십니까? 훈장은 조용히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그 아이, 칠성 말이오. 나에게 며칠 맡겨주실 수 있겠소? 박만석은 놀란 눈으로 훈장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직도 아들이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한다 생각하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아무리 칠성을 새롭게 보더라도 자신은 여전히 그 아이의 부족함이 먼저 떠올랐다. 그 아이가 배울 수 있겠습니까? 훈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를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아는 아이라면 이미 반은 배운 셈이지요. 그렇게 칠성은 서당에 나가게 되었다. 처음 며칠은 다른 아이들이 수근거렸고 몇몇은 여전히 속삭였다. 아직도 바보 아니야? 하지만 칠성은 그런 말들에 그저 고개를 숙이고 웃을 뿐이었다. 그의 손은 느렸지만 붓을 잡는 자세는 단정했고 한 자 한 자 따라 쓰는 모습에는 집중과 인내가 배어 있었다. 훈장은 그런 칠성을 보며 다른 아이들보다 더 깊은 기쁨을 느꼈다. 어느 날 훈장이 아이들에게 물었다. 효란 무엇이냐?
아이들은 책에서 배운 문장을 읊었다. 부모를 잘 모시는 것. 말을 고분고분 듣는 것. 그러나 칠성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입을 열었다. 효는 부모가 기침할 땜을 끓이는 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밥보다 먼저 불씨를 살피는 거예요. 무릎이 시린 걸 보면 자기 옷을 펴서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서당안이 조용해졌다. 훈장은 아무 말 없이 칠성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참된 효지. 그날 이후 아이들은 칠성을 달리 보기 시작했다. 더 이상 놀리지 않았고 쉬는 시간마다 그의 곁에 앉아 묻고 듣고 함께 쓰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 형 일성은 그런 동생의 변화를 보며 밤마다 혼자 생각에 잠겼다. 자신은 책으로 많은 것을 배웠다고 믿었지만 동생은 책 없이도 사람의 마음을 이해했고 행동으로 그것을 실천했다. 어느 날 일성은 조심스레 동생에게 말했다. 칠성아, 미안했다. 칠성은 형의 말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형은 늘 멋있었어요. 나는 그냥 형을 따라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 말에 일성은 마음을 놓으며 웃었고도 형제는 처음으로 서로를 깊이 바라보았다. 그날 저녁, 아버지 박만석은 작은 쪽지를 꺼냈다. 오래전 어떤 손님이 놓고 가난시 구절이 적힌 쪽지였다. 그는 그것을 조용히 칠성에게 건넸다. 한번 읽어보아라. 지금의 너라면이 글의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구나. 칠성은 종이를 펼치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말했다. 이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밝히는 사람에 대한 시예요. 아버지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바로 너다. 칠성아. 그 순간 칠성의 눈동자에 작은 눈물이 맺혔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마침내 자신이 누군가에게 지혜받았다는 감정이었다. 사람들은 보통 칭찬을 원한다. 그러나 칠성이 원했던 것은 그보다 더 깊은 이해였다. 말하지 않아도 그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알아주는 단 한 사람, 그 존재가 그를 바보가 아닌 진짜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날 밤 칠성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소리내어 되뇌었다. 박칠성. 나는 박칠성이야. 그 이름은 이제 더 이상 놀림의 대상이 아닌 자신이 걸어온 시간들의 증표였다. 시간은 흘러 그해 겨울은 지나가고 따스한 봄바람이 마을을 감싸 안았다. 매화꽃이 핀 담장 너머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서당 앞 우물가에는 동네 아낙네들의 수다가 다시 살아났다. 박만석의 집에 또다시 평온이 찾아왔다. 아버지는 기력을 회복했고 형 일성은 더 부지런히 공부에 정진했으며 막내 칠성은 여전히 조용히 그러나 더욱 깊어진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바보 칠성이라 부르지 않았다. 대신 그 총명한 아이, 묘한 눈을 가진 칠성이라 불렀다. 그의 이름은 더 이상 놀림이 아닌 존중의 의미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그 마을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어느 날 인근 고을의 관리가 최대감의 잔치날 벌어진 일과 칠성이 풀어낸 새 수수께끼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직접 아이를 찾아왔다. 그는 박만석의 집에서 칠성과 마주하자 조용히 앉아 물었다. 너는 어떻게 그 문제를 풀었느냐? 칠성은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형과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그분들이 곤란할 때 제가 아니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어요. 그 대답에 관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다음 날 고을의 관청에 박칠성이라는 이름이 정식으로 올라갔다. 그는 아직 아이였지만 어린 지혜자라 불리며 가끔 고을에서 열리는 행사에 초대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러나 칠성 자신은 그 명예에 들뜨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형의 옆에 앉아 책을 넘기고 아버지의 장화를 닦았으며 동네 아이들과 함께 수수께끼를 나누며 놀았다. 그의 수수께끼는 언제나 평범한 것들 속에 담겨 있었다. 가장 따뜻한 바람은 언제 오는가? 아무도 듣지 않아도 계속 잘하는 건 무엇일까?
아이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 고민하며 그 안에서 조금씩 마음을 배우고 세상을 이해했다. 그리고 세월이 더 흘러 형 일성은 과거에 급제했고 아버지는 작은 장터에서 곡식을 팔며 노년을 보내게 되었다. 그리고 칠성은 마을의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늘 같은 자세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아무 벼슬도 하지 않았고 글을 완벽히 쓰지도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칠성을 찾아갔다. 고민이 있을 때, 마음이 복잡할 때, 해답보다 한숨을 안아줄 사람이 필요할 때 사람들은 조용한 그를 찾았다. 그가 내놓는 답은 언제나 간단했다. 그러나 그 간단한 말에는 삶을 살아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무게가 담겨 있었다. 지금 울고 싶다면 그 울음을 참지 말아요. 하루가 너무 길면 하루를 반으로 나누면 돼요. 사람은 누구나 조금은 바보여야 해요. 그래야 다른 사람의 슬픔도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말들을 들은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마을은 그를 말 없는 선생이라 불렀다. 어느 봄날 칠성은 작은 뜰에 앉아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형은 그 곁에 앉아 조용히 물었다. 무얼 쓰는 거냐? 칠성은 웃으며 대답했다. 내 이야기를요에 내가 바보라 불리던 이야기에, 내가 형을 닮고 싶었던 이야기에,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구하고 싶었던 이야기요. 그 말에 형은 가만히 칠성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이야기로 남겼고 그 이야기는 훗날 마을 아이들의 책으로 묵겨 오래도록 전해지게 되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던 조용한 아이,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작은 존재. 그러나 그 아이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장 큰 목소리를 냈고 세상에 가장 조용한 울림을 남겼다. 그 이름 박칠성.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지만 결국 모두가 그를 기억하게 되었다. 그것이 진짜 지혜의 힘이었다.